네, 안녕하세요. 공동체 심리연구소 마음친구 권요셉입니다. 오늘은 교류 분석에서의 자아의 원리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교류 분석의 철학적 토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교류 분석은 에릭 번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고요. 그 에릭 번이라는 사람이 살던 시대에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던 철학이 현상학이라고 하는 철학입니다. 그리고 에릭 번도 TA in Psychotherapy라고 하는 책에서 자기의 그 교류 분석적 입장이 현상학의 영향을 받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상학에서 말하고 있는 자아가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 보면 교류 분석적 입장에서의 자아가 어떤 의미인지를 더 잘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상학에서 말하는 자아가 어떻게 교류 분석 입장에서의 자아로 발전해 갈 수 있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교류 분석에 대한 내용을 진행하면서 현상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종종 다루게 될 건데요. 그 현상학 중에서 오늘은 헤겔의 현상학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교류 분석이 현상학의 여러 부분에서 영향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자아 부분은 헤겔의 현상학에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헤겔은 정신현상학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정신현상학이라고 하는 책은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읽어보려고 노력을 계속해서 몇 번을 반복해서 겨우 무슨 의미인지를 파악을 했고요. 제가 그 정신현상학이라고 하는 책만을 읽어서는 파악이 좀 어려워서 그 책을 해석해 놓은 다른 논문들을 통해서 그 책을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정신현상학의 내용이 교류 분석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만을 살펴보려면 굳이 그 헤겔의 정신현상학 전체를 다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헤겔의 정신현상학이라고 하는 책에 어떤 내용이 교류 분석에 영향을 미쳤는지만 소개할 거고요. 그 소개만으로도 교류 분석에서 자아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할 때 왜 준거틀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갔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먼저 헤겔은 자아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최초의 자아는 순수 자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순수 자아라고 할 때 왠지 순수 그러면 우리는 착한 이런 느낌이죠. 뭔가 카인드하고 친절하고 선함 이런 느낌으로 우리나라 말로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헤겔이 사용한 순수라는 말은 착하고 선하다라는 의미보다 공백의 의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헤겔에게 있어서 처음에 사람이 태어났을 때의 자아는 공백 상태예요. 혹은 무엇인가 있을 수는 있다. 무엇인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러나 그것을 사람이 발견하거나 찾아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지적 활동을 통해서 성장한 다음에 돌이켜 볼 때는 이미 수많은 타자들로 인해서 그 자아는 변형되어져 만들었었기 때문에 그 본래적 의미의 자아에 접근할 수는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본래적 의미의 순수 자아로는 접근하거나 그 순수 자아가 어땠는지는 알 수가 없고, 그리고 그 순수 자아는 이해하거나 알거나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차라리 처음에는 공백이었다고 보는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무엇인가가 있었다고 생각을 한다면 자꾸 거기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들어가려고 하게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는 그냥 아무것도 없었다고 가정하고 출발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공백의 의미에 가까운 그 순수 자아가 어떻게 교류 분석이 이야기하는 어른 자아로 발전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칸트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는데요. 이 칸트라고 하는 철학자는 자아 개념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어떤 사물을 볼 때 그 사물을
해석하게 되겠죠. 그 사물이 나에게 인식되게 되겠죠. 이 자아가 그 사물을 인식하는 정도까지가 내 자아인 거죠. 코끼리가 있을 때 코끼리의 얼굴 부분만 내가 봤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코끼리의 얼굴을 본 만큼만 내가 인식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인식한 만큼만 내 자아는 형성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꼬리 부분, 뒷모습만 보고 그 코끼리를 인식하겠죠. 그래서 그 코끼리를 통해서, 그 사물성을 통해서 그 코끼리의 뒷모습을 본 사람은 그 코끼리의 뒷모습만을 보고 무엇인가를 인식하겠죠. 그래서 칸트라고 하는 철학자는 내가 사물을 인식하는 그 인식으로 자아가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접근을 하면 자아를 구성하는 건 누가 되죠? 나의 인식이 되죠. 즉 자아를 구성하는 건 내가 되는 겁니다. 내가 사물을 인식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아가 구성이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물을 어떤 방향에서 보았는가가 내 자아를 형성하는 방식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사물을 그 사물성에 맞게, 물 자체에 맞게, 사물 자체에 맞게 모든 다방면에서 그 사물 자체를 다 파악할 수 있다면 더 정확한 인식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더 좋은, 더 정확한 수준의 자아를 형성해 나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의 자아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더 정확한 순수한 자아, 더 정확한 어떤 경지의 자아에 도달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요, 헤겔은 여기서 조금 관점이 달라요. 칸트가 나라고 하는 주체와 사물의 인식관계를 가지고 자아를 이야기했다면, 헤겔은 나와 그 사물성 외에 타자를 한 명 더 둡니다. 대상이 한 명 더 있는 거죠. 사물 외에 대상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바라본 코끼리와 다른 측면에서 코끼리를 바라본 타자가 있겠죠. 자, 그러면 그 타자와 나는 사물에 대한 인식이 달라요. 자, 여기서 나는 주장하게 되겠죠. 코끼리는 앞에 나팔 같은 귀가 2개 있고 코가 길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코끼리 뒷면에서 코끼리 뒷면을 본 다른 타자는, 아니, 코끼리는 뭔가 거대한 엉덩이가 있고 거기에 꼬리가 달렸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자, 그러면 내가 본 코끼리라는 사물과 타자가 본 코끼리라는 사물은 다르게 나타날 거라고요. 자, 그러면 그 코끼리라고 하는 사물을 두고 그 타자와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가 정이 되겠죠. 그리고 그 타자는 반이 될 거라고요. 여기에서 조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야, 코끼리는 코가 이렇게 생기고 귀가 이렇게 생겼다고. 그러면 타자는 아니야, 코끼리는 엉덩이가 이렇게 크고 꼬리가 이렇게 생겼어 라고 말을 할 거라고요. 그러면 서로 이야기하는 정보들을 가지고, 서로가 각자가 사물에 대해서 인식한 걸 가지고 서로 점점 의견이 좁혀지겠죠. 그래서 내가 인식한 것뿐만 아니라 타자가 인식해서 나에게 가르쳐 준 것을 종합적으로 나는 그 코끼리라는 사물을 이해하게 될 거예요. 자, 그렇게 나는 내 정과 상대방의 반이 합쳐져서 어떤 하나의 사물 개념이 나에게로 들어올 겁니다. 교류 분석에서의 자아는 이렇게 형성되는 거예요. 헤겔의 형식에 의해서 바라본 자아 개념으로 교류 분석에서는 나 혼자 자아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지 않고 타자와의 교류 속에서 자아가 형성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칸트 입장에서는 나와 사물 사이에서 인식의 형태로, 나와 사물 자체의 인식의 형태로 내가 자아를 형성한다고 봤다면, 헤겔은 그 사물에 대한 나와 타자의 인식 차이가 좁혀져 가면서 그 영향 가운데서 나의 자아가 형성되어져 간다고 본 것이죠. 자, 그러면 교류 분석 입장에서는 자아는 나 혼자만 형성될 수는 없는 겁니다. 교류 분석 입장에서의 자아는 반드시
타자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가정하고 출발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 제가 요 10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 안에 자아에 대해서 이야기한 칸트의 개념과 자아에 대해서 이야기한 헤겔의 개념을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교류 분석에서 생각하는 자아라고 하는 개념이 어디에 가깝고 교류 분석의 자아라는 개념이 어떤 철학에서 출발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류 분석의 자아를 이해할 때 교류 분석이 주장하는 자아 개념만 보는 것보다 교류 분석을 만든 에릭 번이 어떤 철학에서 영향을 받았는지, 그리고 에릭 번이 자기의 책을 통해서 내가 영향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현상학이 무엇인지를 이해함으로 교류 분석에서 말하고 있는 자아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설명한 정도의 수준이에요. 요게 궁금하면 칸트의 철학과 헤겔의 철학을 좀 더 깊이 공부하면 되는데, 만약에 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면, 이걸 전문적으로 공부하실 분들이면 손을 대도 괜찮지만, 굳이 교류 분석을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정신현상학을 따로 파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정도 개념만 가지고 와도 충분히 교류 분석적인 의미의 자아를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앞으로도 교류 분석의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헤겔의 정신현상학뿐만 아니라 후설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메를리 퐁티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다 현상학자들입니다. 그리고 에릭 번의 동시대에 그 시대의 철학 사조를 지배했던 철학자들이고요. 에릭 번은 자기의 교류 분석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런 철학자들 현상학의 영향을 받았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교류 분석의 자아 개념, 그리고 게임 개념,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배워나가게 될 인생 각본 개념, 이런 것들이 전부 사실상 현상학이라고 하는 철학에서 영향을 받았는데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끔 종종 현상학과 연결시켜서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어떠신가요? 오늘 헤겔의 정신현상학이 교류 분석의 자아 개념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셨나요? 교류 분석은 이렇듯 나 혼자 자아를 형성할 수 없고 반드시 세상을 내 안으로 담아내는 과정으로서의 자아 형성이 타자로부터 영향을 받는다고 본 것이고요. 그렇게 타자로부터 영향을 받을 때 누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냐면 부모로부터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고 본 것입니다. 혹은 부모가 아닐지라도 부모 역할을 하는 어떤 사람에게 부모와 같은 수준의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런 대상이 전혀 없이는 자아는 형성되기 어렵다고 교류 분석에서는 보는 거죠. 그리고 부모자라고 하는 개념은 부모 한두 사람에게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사실상 부모자의 개념이 여러 사람들의 영향, 교류 역량의 집합체로 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그 부모 자아에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여러 사람이 그 부모 자아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이 부모가 가져야 될 어떤 종류의 정형화된 역량이다 보니, 또 에릭 번이 살았던 시대가 부모가 명료화되어 있는 시대였다 보니 그것을 부모 자아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한동안은 조금 더 이 부모자와 아이자와 어른자가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해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